허름한 옷차림에 자루를 든 노인을 들여보냈다가 해고된 웨이터. 하지만 매니저는 자루 속에 담긴 것을 알고 뼈저리게 후회했다. 서울 강남의 중심, 은성관 레스토랑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화려한 조명과 고급 장식들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대형 샹들리에가 공간을 환히 비추고 테이블마다 고급 와인과 크리스탈 잔이 반짝였다. 이곳은 단순히 식사를 즐기는 곳이 아니라 부와 성공을 과시하는 장소였다. 이준호는 레스토랑의 입구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유니폼은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는 매달 월세를 겨우 맞추며 생활하는 형편이었고 오늘도 여느 때처럼 긴장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손님들 앞에서는 항상 미소를 유지해야 했다. 준호 씨, 손님 테이블 세팅 늦은 거 모르세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최민석 매니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는 레스토랑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늘 완벽함을 요구했고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준호는 황급히 몸을 움직이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낡은 외투를 입고 커다란 자루를 짊어진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신발은 해져 있었고 얼굴은 추위와 피로에 지친 모습이었다. 순간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최민석은 노인을 향해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가 물었다. 노인은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여기서 음식을 먹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최민석은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약하신 손님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나가주세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한번 말했다. 아주 잠깐이라도 앉아서 쉴 수는 없을까요? 이봐요, 이곳은 은성관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라고요? 당신 같은 분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준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매니저님, 이분도 손님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배려해드리면 어떨까요? 최민석은 준호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 씨,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장 이분을 내보내지 않으면 당신도 책임질 각오를 하세요. 결국 노인은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어깨는 더 깊이 처져 있었다. 준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은성관의 크리스마스 밤이 끝나갈 무렵 준호는 매니저실로 불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민석 매니저는 냉랭한 얼굴로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준호 씨, 오늘 밤 일로 인해 많은 손님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레스토랑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준호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했단 말인가?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매니저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민석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 노인 말입니다. 당신이 왜 그를 옹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은성관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생각해야죠. 당신의 행동은 경솔했고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준호의 가슴을 찔렀다. 결국 서류는 해고 통보서였다. 준호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섰다.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준호는 눈을 감았다. 몇 시간 전 그 노인의 처참한 뒷모습이 떠올랐다. 자신이 더 많이 도울 수 없었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외곽의 낡은 원룸으로 돌아갔다. 좁고 어두운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방이는 건 쌓여있는 공과금 고지서와 텅 빈 냉장고뿐이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 앉았다. 난 단지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의 머릿속에는 최민석의 차가운 말이 맴돌았다. 우리는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 강남의 번쩍이는 조명과 빛나는 거리가 떠올랐다.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누군가의 고통이 준호를 괴롭혔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중얼거렸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잔인할까?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해고당한 현실과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일상을 흔드는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 들려왔다.
어제 강남의 은성관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박영철이고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박영철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준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라디오 소리를 키우며 귀를 기울였다. 저는 낡은 옷과 커다란 자루를 들고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물론 겉모습은 누추했지만 그곳에 들어간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저는 곧바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에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쫓겨났습니다. 영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저를 위해 매니저와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제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 직원은 그 일로 인해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준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세상에 전해지고 있었다. 영철은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강남의 번쩍이는 거리와 은성관 같은 화려한 곳은 한편으로는 그 가식적인 문화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무엇을 잃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영철의 목소리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었던 자루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일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 자루 안에는 이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라디오가 끊겼지만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숨을 크게 내쉬며 중얼거렸다. 그 자루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여느 때보다 일찍 라디오를 켰다. 박영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제가 들고 있던 자루의 내용물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철의 목소리는 한층 더 무겁고 낮았다. 그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그 자루 안에는 어린아이들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강남의 화려한 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것들이죠. 어느 외딴 지역의 한 고아원에서 쓴 편지들입니다. 준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영철의 말은 그의 귀를 넘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아이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난감이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은 내일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따뜻한 이불을, 또 다른 아이는 신발 한 켤레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들은 우리가 흔히 잊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라디오 스튜디오의 침묵이 짧게 이어졌다. 영철의 다음 말은 한층 더 비통했다. 이 아이들이 사는 고아원은 마치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 듯한 모습입니다. 제대로 된 난방도 없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형편없습니다. 그 고아원에 가려면 험한 비포장 도로를 지나야 하며 가로등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어떻습니까? 거리는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수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차이가 정말 정당합니까? 영철의 말이 끝나자 라디오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준호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일했던 은성관과 그 고아원의 극명한 차이를 떠올렸다. 영철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아이들의 편지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사회가 지금 당장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준호는 손을 꽉 쥔 채 라디오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들끓고 있었다. 박영철의 라디오 방송은 하루 만에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고아원의 열악한 상황과 은성관에서 벌어진 사건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강남의 부유층은 아이들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화려한 거리와 고급 음식을 즐기고 있다. 이런 차별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 레스토랑은 인간미가 전혀 없는 곳이군요.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비난의 글이 끊이지 않았다. 은성관의 평점은 폭락했고 몇몇 고객들은 예약을 취소했다. 하지만 반발도 적지 않았다. 은성관을 옹호하는 부유층과 일부 네티즌은 영철을 비난하며 라디오에서 지나치게 감정을 자극했다거나 진실을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레스토랑 운영도 결국 사업입니다. 거지가 왜 그곳에 있어야 하죠? 이런 식으로 강남을 비난하는 건 선동에 불과합니다.
논란 속에서 은성관의 최민석 매니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직원들 사이에서는 압박감과 불안이 점점 커졌다. 한편 준호는 예상치 못한 메시지들을 받기 시작했다. 방송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당신 같은 분이라면 어디서든 성공하실 겁니다. 메시지들은 준호에게 위로이자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고아원을 위해 무엇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무력감이 준호를 괴롭혔다. 그 시각 영철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 아이들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편지를 들고 가슴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아이들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철의 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었다. 하지만 그 파장은 준호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SNS와 라디오에서의 파장은 준호에게 뜻밖의 전환점이 되었다. 준호는 여전히 해고된 뒤의 불안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에게 온 한 통의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준호 씨, 방송을 듣고 감명받았습니다. 당신 같은 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여러 곳에서 도착했다. 준호는 마지못해 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가 도착한 곳은 작은 식당이었다. 사장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저희는 돈만 버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기회는 그에게 작은 위로였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여전했다. 그는 고아원과 아이들의 상황을 계속 떠올렸다. 내가 이곳에서 안정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삶이 바뀌는 건 아니야. 며칠 후 박영철이 준호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다. 준호 씨 고아원에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당신이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준호는 약속을 잡고 고아원을 찾았다. 그곳은 라디오에서 묘사된 것보다 훨씬 열악했다. 건물은 낡고 난방이 되지 않아 아이들이 두꺼운 옷을 겹겹이 입고 있었다. 부서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찬바람 속에서 몇몇 아이들은 얇은 이불을 덮고 서로의 천에 의지하고 있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작은 손으로 자신을 잡아당기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얼굴은 가냘프고 눈은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다. 삼촌, 우리 고아원에도 크리스마스 불빛을 달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그의 마음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아이의 순수한 희망은 지금의 현실과 너무도 대비되었다. 준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영철을 향해 속삭였다. 저도 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겠습니다. 며칠 후 은성관의 최민석 매니저는 점점 커지는 논란 속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박영철의 라디오 방송과 온라인상의 비난에 직면하면서 은성관의 평판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박영철 씨와 직접 만나면 이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 최민석은 마지못해 결정을 내리고 방송국으로 찾아갔다.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두 사람은 마주했다. 영철은 냉정한 눈빛으로 최민석을 응시하며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찾아오셨군요.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겁니까? 최민석은 준비한 대본처럼 말을 꺼냈다. 우선 저희 레스토랑에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직원들이 규정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철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규정이라는 것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합니까? 당신은 제가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망친다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망가진 건 이 사회의 기본적인 인간애입니다. 최민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영철은 숨을 깊게 내쉬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당신 혼자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잘못된 시스템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대화를 방송으로 지켜보던 청취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최민석 매니저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 우리는 이런 부조리한 사회를 끝내야 한다. 한편 준호는 방송을 들으며 조용히 결심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 박영철은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마치고 은성관 사건 이후 점점 커지는 여론을 느끼며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과의 깊은 연관성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 날 방송을 통해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강남의 화려한 거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고아였습니다. 순간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다. 청취자들도 그의 뜻밖의 고백에 숨을 죽였다. 제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한 작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지금의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처럼 열악했지만 그곳에서 저는 삶의 희망을 배웠습니다. 영철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하지만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고아원이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저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거리에서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며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결심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된다면 그 누구도 나처럼 외면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제가 방송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 목소리를 통해 세상이 놓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과거의 저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청취자들은 그의 고백에 깊이 공감했다. 영철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지 깨닫게 했다. 방송을 듣던 준호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이 싸움에 뛰어들게 된 것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이었다. 박영철의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전해진 후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아픔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상징이 되었다. 준호는 영철과의 대화를 통해 그를 돕기로 결심했고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며칠 후 준호와 영철은 함께 모금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의 목적은 단순한 기부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겪는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기업가와 예술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행사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꿈꿀 수 있는 내일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준호는 자신의 말을 준비하며 계속 다짐했다. 이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 행사가 열리던 날 서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이들의 편지가 적힌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고 그 내용을 읽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한 소녀의 글이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따뜻한 밥과 이불만 있으면 좋겠어요.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준호는 무대에 올라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그들에게 내일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모금된 금액은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준호는 이 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모금 행사 이후 박영철과 이준호는 고아원을 다시 찾았다.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그들을 환영했다. 고아원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방마다 새로운 이불이 깔렸고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더 이상 해지지 않았다. 주방에서는 따뜻한 밥 냄새가 풍겼다. 한 아이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삼촌, 이제 우리 고아원도 크리스마스 불빛이 반짝일 수 있나요? 준호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 너희도 그럴 자격이 있어. 영철은 고아원 한쪽에 작은 명패를 세웠다.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세상을 단번에 바꿀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명패를 보며 영철은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작은 불꽃이 되어 세상을 밝혀줄 거야. 우리가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그들이 이어나갈 거야. 그날 저녁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소박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꿈꾸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준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싸움은 끝이 아니다.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누구도 외면받지 않도록.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작은 별들이 환히 빛났다. 삶이 때로는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진심으로 도와주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손해로 돌아올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준호가 보여준 것은 비록 순간적으로 잃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을 울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따뜻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차갑고 냉정해 보일 때일수록 우리가 나누는 작은 친절과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준호가 해고당한 순간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용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결국 그 자신도 더 나은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당신을 시험할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오늘의 작은 행동이 내일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화면 중앙에 새로운 이야기가 뜨고 있을 거예요. 클릭해서 꼭 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